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오박사의 공연예술대학원 21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제가 진행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다양한 문예사조들, 연극사조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연습해서 사진으로 만든 그 결과물들을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래에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아직도 목소리가 그리 정상적으로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점 좀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 회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동안 동영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들은 저희 학생들이 제 수업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자기들이 일종의 실습을 해서 만든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는 음성 파일만 제공되는 팟캐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이 시각적인 이미지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같은 곳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버전을 나중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동안 학생들이 만든 환경연극에 대한 사진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진 한 장당 30초씩 머무르도록 했는데요. 그동안 학생들이 자신들의 슬라이드 안에 담아놓은 설명들을 언뜻 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이미지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들 중에서 훌륭한 것들만을 선발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납득할 수 있거나 납득할 수 없거나 간에 학생 나름의 어떤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면 그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엄격하고 정교한 사진의 선발 과정 같은 것을 거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때그때 건져 올린 이미지들입니다. 이런 점 고려하시면서 이 이미지들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신 환경연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프로시니엄 아치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환경만을 관객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자들과 관객 주변에 있는 주위 환경이 공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프닝적 요소가 많이 마찬가지로 개입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해프닝이라는 것 역시도 주변의 환경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연극은 1960년대 이후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컴퓨터에서 사진 파일들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경연극이 이 동영상에서 가장 앞부분에 배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른바 히스토리컬 아방가르드들보다는 뒤에 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학생들이 만든 환경연극 또 해프닝 관련 슬라이드들이 흘렀죠. 이제 학생들이 만든 표현주의 관련 사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표현주의라는 것은 주로 독일 사람들이 이끈 문예사조이지요. 표현주의는 고도의 주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고도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든가 나는 그렇게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남들과 상관없이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느끼는 것을 주관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그와 대조되는 객관이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거나 모두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감각적인 자극, 감각적인 자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또 그것을 동일하게 볼 때 이런 것들을 객관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관성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어떤 감각적 자료, 어떤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을 이렇게 느낀다. 나는 그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라는 것을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모든 시각적인 왜곡이 다 표현주의냐라고 말하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 유파나 그런 흐름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유행하던 방식이 조금 있습니다. 표현주의라는 특정 문예사조의 명칭 아래에서 유행한 시각적 왜곡 방식에 대해서는 저처럼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많은 자료를 보면서 암기하고 그 암기된 정보들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에서 사조들이나 스타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에게 우리는 그냥 이러이러한 자료들은 보고 암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주의가 힘을 발휘할 때는 거의 100년 전의 일입니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의 사조이지요. 그 당시의 현대 사회와 문명에 대해서 표현주의는 비판하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1920년대에 나온 독일 영화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표현주의로 보여질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좋은 예를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의 사람들이 자기네 사회와 문명 또 전쟁에 대한 악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표현주의 드라마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극이 리얼리즘밖에 몰랐던 것 같기도 하지만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표현주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930년대에 발족한 극예술연구회의 제2회 공연이 표현주의 작품 해전이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표현주의 연극 공연들이 자주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근대 연극 안에는 표현주의라는 유산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자라는 저희 평소 주장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가 리얼리즘에만 천착하다 보니까 그 외의 다른 근대 연극의 유산들에 대해서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든 슬라이드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잠재의식을 표현하려고 했죠. 표현이라는 말이 조심스럽네요. 조금 전에 표현주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공자로서 보다 엄밀한 용어들, 학술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하려다 보면 이렇게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서구인들이 신봉해 왔던 이성이라는 것이 저편에 있는, 이성이라는 것이 밑에 깔려 있는 것, 그것들을 대안으로서 사용하고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초현실주의입니다. 초현실주의도 되게 강렬하고 잔인한 이미지들을 보여줄 때가 있지요. 그리고 사회변혁이라는 거대한 목적의식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초현실주의 연극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현실주의를 개꿈 정도로 이해하자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현주의는 악몽으로 이해하고 초현실주의는 개꿈 정도로 이해해야 백과사전 같은 데 나오는 설명들, 표현주의는 몽환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또 초현실주의도 몽환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상징주의도 몽환적이고 하는 식의 그런 뜬구름 잡는 설명들의 발목을 붙잡히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현실주의 연극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초현실주의 희곡들을 좀 읽어보면 됩니다.
귀여움 아폴리네르의 작품이나 장곡도 이 작품이 지금 번역이 돼서 서점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들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일단 그것들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정상적인 논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꿈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만든 슬라이드가 계속 흐르고 있지요. 매 학기마다 처음 학생들을 만나면 저는 학생들에게서 어떤 경계심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학기가 마칠 때쯤 되면 언제나 그렇거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의 눈에서 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느끼곤 합니다. 아마 그것이 교육자가 가지는 보람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또 출강을 하게 되면 그런 학생들 중의 몇 명이 다시 제 수업에 들어와서 저희 수업을 수강 신청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눈에서 반갑다는 인사와 또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또 왔다라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죠. 저 혼자서만 괜히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눈빛을 보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또 저의 사랑이나 저의 기대를 아주 잔인하게 배반하는 학생들도 있죠. 기껏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머리를 조금 깨울 때쯤이 되면 이제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라는 느낌 때문인지 자신의 무식과 무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스승에게 불신과 배신의 화살을 날리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의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자가 걸어가는 행로의 일부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그러한 학생이었겠죠.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만든 슬라이드를 보니까 의외로 제가 그냥 거의 무작위식으로 골라낸 이미지들 중에 초현실주의의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다른 사조들보다. 그래서 학생들이 초현실주의적으로 이미지를 조작하는 것에서 다른 사조들보다 더 재미를 느꼈기 때문인지 아니면 초현실주의가 다가가기 쉬웠기 때문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워낙에 현실주의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주의나 초현실주의 작품 같은 것들이 적어도 연극의 경우에는 그리 많이 공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난해하거나 추상적인 작품들은 웬만큼 공연을 해서는 욕을 먹게 되기도 했었겠지요. 저부터가 아직도 누가 추상적인 공연을 하면 그리 고운 눈으로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는 데에는 아마 유교적인 도덕성의 요구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수신제가를 하고 네가 정말 그러한 미학, 그러한 미감과 그러한 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완전히 된 다음에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아르토를 응용한 이미지들의 슬라이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흐를 것입니다. 아르토라는 사람은 잔혹극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지요. 그런데 이 잔혹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 잔인한 묘사나 잔인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감각에 파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토라는 사람은 관객의 감각을 폭격하다시피 관객의 감각에 호소를 해서 그러한 감각의 자극들이 도덕적인 영적인 정화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 같은 데서 설명하고 있는 아르토의 잔혹극의 진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잔인한 장면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역시 교과서에서는 부원 설명을 하고 있지요. 사실 저 20대까지만 해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아르토에 대한 책이나 일반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연극영화과 대학원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만 아마 자기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대중들이 너무 쉽게 잔혹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메소드라는 말처럼요. 몇 년 전에서부터 메소드라는 말이 사회 일반에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그 콘서트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어느 개그맨이 메소드하고 이제 유행어처럼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인터넷 같은 데에 떠돌아다니는 말들 중에도 메소드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인터넷에서도 잔혹극이라는 말을 연극의 맥락과 상관없이 간혹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극영화과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잔혹극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미 유행어처럼 잔혹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는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용어 사용은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자꾸 원래 용어의 의미가 확장되거나 희석되거나 곡해되면 당연히 개념에 혼동이 올 테니까요. 그런데 아르토가 목표로 했던 감각적인 자극들은 아르토 자신이 동양의 연극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발리의 무용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분히 동양적인 동양 연희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르토적 요소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감동을 느끼거나 새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동을 느낀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아르토적인 요소들을 공연 안에서 실전하면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거나 의외로 아니면은 너무나도 익숙해서 잘 다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서구를 통해서 아르토라는 서구적인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배워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 공연 속에 실현하고자 했던 그러한 바가 크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공연들 중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서구의 사람들이 해석한 방식으로 응용해서 공연하는 그러한 공연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전통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을 서구 사람들이 재해석한 방식을 배워와서 우리가 그러한 방식을 응용해서 우리의 전통을 재해석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나쁜 것이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건 일종의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서구의 연극은 오랜 세월 동안 언어가 중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학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연극은 주로 듣는 것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더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연극 전통은 배우가 아름답게 대사를 읊조리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르토가 추구했던 감각적 자극은 파괴적인 감각들은 그러한 서구적 전통, 서구 연극 역사에 대한 충격적인 반성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매우 컸던 것이지요. 우리의 굿 같은 데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굉음이나 강렬한 시각 효과들, 또 내 몸을 스쳐갈 수 있는 천의 촉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충격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동경해 왔던 것들은 오히려 프로시니어 마치 안에서 사실적인 일루전이 발생하는 서구의 드라마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의 근대 연극은 한동안 그런 것을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프로시니어 마치안의 일루전을 추구하다가 다시 서구의 연극 미학에 발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들의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다시 살려내고 재해석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문명과 문화의 주도권이 서구로 완전히 넘어간 이후에 우리의 문명 문화가 따라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패턴인 것 같아서 생각이 이렇게 흐르면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주제도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의 연극이 치닫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좀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사진이 상징주의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사진들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는 시대적인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19세기 말에 발생한 사조이지요. 19세기 말의 사조입니다. 상징주의라는 것은 신비주의적으로, 명상적으로 무언가를 느껴보자 라는 노력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애트모스피어에서 무언가를 느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상징이라는 말 때문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백합은 순결의 상징, 이런 식의 기호적인 이해를 하면 안 되고요. 물론 넓게 보면 다 기호이겠습니다마는 명상적, 신비주의적으로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느껴보려고 하는 것, 분위기를 통해서 본질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상징주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가장 많이 학생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와서 혼동을 하는 것이 상징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모든 예술에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볼리즘을,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심볼리즘이라고 이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특정 문예사조로서 언급할 때의 심볼리즘, 상징주의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발생한 상징주의라는 사조는 신비적인 것, 명상적인 것, 그렇게 분위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그래서 보다 깊은 본질에 가 닿으려고 하는 것, 이러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는 빛과 어둠의 대조, 침묵, 향기, 이런 것들이 요긴하게 쓰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무용의 살풀이가 상징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상징주의라는 것도 역시 동양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선불교의 영향, 일본의 전통 연극, 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학생들의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조나 명상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빵과 인형극단에 대해서 다룬 학생도 있네요. 빵과 인형극단은 육체의 양식인 빵도 주고 영혼의 양식인 연극도 공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 그 단체의 활동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극의 형태지요. 그 다음에 부조리극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만든 학생들도 있습니다. 부조리극이라는 것은 사실 각기 독자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극작가들의 작품을 마틴 에슬린이라는 학자가 부조리극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범주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내막은 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틴 해슬린이 말하고 있는 부조리극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점에 나와 있는 그의 책, 부조리극이라는 제목의 책을 우리가 구입해서 읽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부조리극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부조리를 아직 느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인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조리극 다음에는 학생들이 만든 슬라이드로서 다큐멘터리 드라마에 관한 것들이 이 동영상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와 다다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만든 학생들의 작품도 마지막 즈음에서 이 동영상에 삽입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르지 그로토프스키의 더 푸어 시어터, 가난한 연극에 대해서 사진을 만든 학생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진들은 선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학생들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대로 그냥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 사진 안에 쓰여져 있는 설명들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물론 오타들이나 잘못된 스펠링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학기 동안 정들었던 학생들이 이런 나름의 결과물들을 가져왔기에 저는 그것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론적인 수련을 쌓은 후에,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론적인 수련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진을 만드는 것처럼 실기적인 문제의식, 실기인의 감각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쌓은 후에 성실한 교양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즘 말로 하면 범생이들이 만들어 나가고 범생이들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굴러다니는 연극판 이런 데서 크고 싶어서 안달하기보다는 대학에서 대학 교육다운 교육을 받은 후에 성실한 교양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생활인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제 학생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